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4시 44분 정도 됐고요.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 이야기, 두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고객 최근에 이제 막 가입한 고객의 종목,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관련한 이슈들이 마지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런 흐름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보면 뭐라고 할까요? 코스피도 위에가 코스피, 아래에는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피도 한 0.79, 코스닥은 1.5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코스닥을 먼저 보면, 코스피를 먼저 보면, 일단은 이걸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볼게요. 확대하지 말고 제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를 먼저 보면, 요 당시 때에 일부 이제 회원분께서 혹시 요 때가 어떤 추세가 전환되는 어떤 신호가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요것을 요 밑에를 깨지 않고 한 4일에서 7일 사이에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오면 추세 전환의 어떤 팔로우 스루 데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요것을 이제 깨고 다시 밑에 단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아래 하단을 깨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다져 나가다가 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랐을 때를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오진 않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요 정도 때의 어떤 지수의 흐름을 보면 상승할 때에 지수가 상승할 때에 거래량은 줄고 거래량은 줄고 지수가 하락할 때 거래량은 늘어요. 이 의미는 아직은 하락 국면의 어떤 이런 연속의 일부 그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상승할 때는 이런 단계를 한번 집에서 한번 보시면 아실 건데, 지수가 상승할 때 거래량도 늘고 지수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주는, 이런 것이 보통 상승장에서의 어떤 모습들이라면, 하락장세는 반대입니다. 지금과 같이 지수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고 지수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느는,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는 아직은 어떤 바닥을 다지는 건지 뭐 더 하락으로 갈지 아직은 알 수는 없고, 지금 일단 하락 중이다라고는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을 보면 오늘 좀 강한 상승이 나왔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온 상승인데요. 사실 이거 한 번으로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왔다라고는 사실 보기 애매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냐면 지금 최저가에서 세 번째 날 정도 지난 오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1% 이상의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코스피와 같이 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코스닥의 지수의 상승이 팔로우 스루 데이다라고는 저는 동의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세를 한번 보면 예, 일단 보면 거래소가 아닌 오늘 그 코스피에서 강한 상승이 누구였느냐라고 보면 금융투자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건데요. 외국인도 당연히 오늘은 코스닥에서도 꽤 많은 금액으로 한
한 870억 정도 금액이 매수가 되긴 했지만, 그쵸? 매수가 되긴 했지만, 그 거래소에서는 일단은 매수는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일단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긴 했고, 거래소는 기관만 샀는데요. 오늘의 그 주 매수 주체는 대부분 금융투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금융투자.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라고 할까요? 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닥 150 ETF와 연관된 매수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 ETF 150에 속한, 그러니까 그 좀 시가총액이 큰 코스닥 내에서 이런 내에서의 그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금융투자의 자금이 최근에 보면은 금융투자 애들이 팔 때 매도 그 하락하고 또 사면 매수되는 이런 것들이 좀 연속적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의 어떤 강한 상승의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개인 투자자가 있고 기관 투자자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있잖아요. 근데 시장의 방향은 외국인이 잡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그래서 외국인이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특히 오늘은 기관의 어떤 금융투자 쪽에서의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자금은 ETF 코스닥 150 ETF와 연관한 매수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 코스닥 150 ETF를 이 자금 안에는 개인들의 물량이 꽤 많습니다. 개인들, 그죠? 개인들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개인 물량이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지 않는 좀 섞여 있는 물량이라고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가 그래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일단 버티는 것 자체는 일단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것이 지수가 상승을 좋게 해준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루만 뒤집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제 보면 어제는 코스피도 0.4, 어제는 코스닥도 0.4 정도, 그렇죠? 이렇게 흘렀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랬을 때 이게 시장에서 보면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나온 리포트들 보면 아주 절망적인 리포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제는 절망적이라기 말보다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리포트들, 그리고 어떤 뉴스들, 그리고 시황들이 많았었거든요. 완전히 뭔가 이제 12월은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많았는데, 오늘은 완전 반대예요. 이제 시작됐다. 뭐 주가를 상향하겠다라든지 뭐 아주 견조하다라든지 경고한다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로 매일매일의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이 여기 바닥부터 여기까지 오는 기간 안에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시장의 정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이런 눌림에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달라지는 시황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것을 어떤 느낌으로 저는 보냐면, 제가 맨 첫 직장은 시사교양 PD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뉴스 쪽이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결을 어떻게 좀 잡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어떤 미디어가 어떤 사안을 두고 어떠한 사실 하나를 두고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매일매일 달라지는 시황에서 헷갈려 하는 걸 조금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예전에는 그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뉴스들이 왜 항상 꼭지에서 이렇게 나오느냐라는 걸로 하나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예전에 했던 말입니다. 이거 하고 다음 걸 하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에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막 나잖아요. 불이 막 나야지만 기자들이 와가지고 리포트를 합니다. 그렇죠? 불이 나야지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어, 산이 있는데 불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기자가 와가지고 한 2달 후에 이 산에는 불이 날 것입니다라고 리포트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어떠한 그 정보들이 너무 단편적이고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그 기자의 잘못도 있겠지만 좀 어떤 시스템의 잘못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개인 투자자 분들이 선별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실화입니다. 제가 방송 일할 때 실화, 어떠한 새마을금고였나요? 무슨 은행이었던 것 같은데요. 시골에 있는 어떤 금고에 어떤 은행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어가지고 아주 여기서 이제 혈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강도를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때려잡아서 이제 도둑을 잡았다라는 이제 보도인데, 요러한 사실 하나, 은행에 강도가 들었는데 은행 직원이 잡았다라는 그냥 있는 팩트예요. 있는 팩트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도를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용감한 시민. 용감한 시민 컨셉으로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용감한 시민 컨셉으로 만드는 걸 흔히 봤죠.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서 표창장 주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는 아주 흔한 사실인데, 두 번째 흔하지 않은 어떤 컨셉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그 은행의 보안 문제를 이제 건드리는 거죠. 취약한 은행의 보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그 은행에서 직원이 때려잡는 동안 어떤 그 경찰관이라든지 어떤 그 보안단체에서 출동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시간까지. 그런 거를 보면 취약한 보안 쪽으로, 보안이 문제다, 보안이 취약하다라는 컨셉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이제 증권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증권으로 보면 어제 같은 날은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방송들도 그렇고 시장이 딱 뜨면 뜨는 종목들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강한 종목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애널들도 보유하고 있던 아직 그 개시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것 중에 골라서 그거에 시황에 맞게끔 리포트를 보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매일매일의 컨셉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같은 날은 시장이 하락한다, 앞으로 힘들 거다. 오늘 같은 날은 이 시장이 다시 상승한다, 완전히 좋아질 거다. 완전히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그럴 바에는 정보가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식 방송을 24시간 거의 뭐 매일 켜놓고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어떤 추천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시청자들이 다 부자가 됐을 거겠죠? 그렇죠? 그렇진 않다라는 거거든요. 개인들의 95%는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황을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 컨셉들의 어떤 미디어를 좀 선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이 옵션 만기가 하나 있죠.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FOMC의 금리 인상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는 12월 동안에는 이번 연도 마지막까지는 이벤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벤트가 없는 게 주식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까지는 보수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특히 기관의 대량 매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언제나 기관들이 항상 외국인보다 못했다라는 통계를 보면, 그래서 기관들의 강한 매수에 오히려 의심을 좀 해보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건 지수 그 자체입니다. 지수 그 자체가 반등할 때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의 요 모습이 특히 코스피에서 더 이상 이 바닥을 깨지 않고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그 강한 상승이라고 하면 적어도 1% 이상의 지수가 상승하고 전일보다 거래량이 느는,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시장을 매수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야기가 길긴 했지만 아직 시장은 크게 그렇게 하다 아직은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상당히 많은 쪽에서 상당히 고르게 좀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최근에는 게임주들이 좀 잘 가고 있죠. 게임주들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넷마블이라든지, 그죠? 신고가가 나왔죠. 넷마블, 그 다음에 NC도 역시 좋았죠. 지금 다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보통 저희는 지수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종목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지수와 종목이 꼭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엇박자가 날 수도 있는데요. 흔히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종목은 이렇게 와서 종목도 이런 식으로 방향성은 비슷하게 갈 수도 있지만 딱 한 날 한시에 같이 올라가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수보다 종목이 먼저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종목과 지수가 언제나 같이 갈 수는 없다. 하지만 방향성은 같이 가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또 하나 확실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종목이 먼저 가도 지수가 안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좀 더 늦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대장주가, 그러니까 이 종목이란 건 대장주가 아닌 이야기입니다. 1등이 아닌. 근데 진짜 1등, 시장의 1등 대장주들이 움직이면 지수는 같이 갑니다. 이게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수가 가지 않아도 종목이 반등을 시작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대장주 종목이 진짜 움직이면 지수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것을 느낌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지수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대장주가 아직은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오늘 움직였던 거는 대장주가 아닌 것인가?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이번 주에 FOMC랑 한중 정상회담이 끝나는 이런 것들의 이야기들이 마무리되고 옵션 만기까지 마무리되고 났을 때에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회원들이 반으로 나뉘는데요. 오래된 회원과 최근에 가입한 회원들이 좀 보면, 오래된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주식을 정석대로 해도 수익이 난다, 계좌가 플러스 된다라는 어떤 경험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일 때 오히려 저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너무 최선을 다하지 말고 그냥 시장 갈 때 하자. 오히려 저희한테 좀 애둘러서 조금 시장이 약세인 것을 한 번 더 어필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그런 분들이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계좌가 꽤 많이 플러스 되신 분들이 많고, 최근에 주식 하셨거나 주식 연차가 별로 안 되신 분들은 매일매일 물어봅니다. 오늘 상승하는 거 아니냐? 혹은 이 종목 오늘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맞은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좀 어떠한 느낌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식을 하는 거지만 평생 주식을 하려면 이렇게 급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자산을 오랫동안 불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고객의 어떤 그 종목 Q&A를 잠깐 해볼게요. 종목을 제가 좀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많은 거부터 한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종목 명을 그냥 뭐 얘기를 해보죠. 이게 보면 어때요? 아마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목만 봐도 알 거예요. KD건설, 형성그룹, 로스웰, 샤이나하우란, 써니전자, 진양산업, 국영GNM, 그죠? 스포츠서울, SCNG, 이글루, 일경, 안랩, 맥스트로, 넥스트리빙. 어때요? 딱 이 종목명만 보면 어떤가요? 느낌이 오나요? 근데 사실 이 종목도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을 매도하고 남아있는 물량이거든요.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면 뭐 KT, LG 뭐 이런 거 빼고 제로투세븐, SG, 세계물산,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한번 볼게요. 이거는 다른 회원의 종목인데 보면 자이글, 유라테크, 파루, 아이디, 그 다음에 모비스, 뭐 하이골드, 파루, 금강공업, 이 종목들을 보면 아마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종목들이 다 단타 종목입니다. 단타 종목이고 실적과 아무 상관없는. 근데 특히 이 사람은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나마 나으신 거고요. 일반적인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로 돼 있습니다. 이게 딱 보면 아, 절대 돈 벌 수 없는 계좌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렇죠? 실적과 아무 상관없는 전체 테마주인. 근데 이런 테마주들은 보통 보면 일단 이 종목을 내리고 보면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종목들을. 만약에 이런 종목을 누군가가,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로스웰, 차이나 한번 볼까요? 차이나우란 한번 볼까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상장 기업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측치가 나오지 않은 거는 아예 그냥 매수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일단은 가장, 저는 이것을 누가 소개시켜 줬든, 이게 보통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종목들로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주변에서 주식하는 사람 혹은 뭐 주식 방송 뭐 아니면 무슨 유사 투자 자문사 뭐 이런 데서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또. 이것도 보면 예측치가 나와 있지 않은 종목들. 우리는 그냥 지나치십시오. 누가 해줬든 간에. 한번 써니전자도 한번 봐볼까요? 요즘에 일단은 써니전자 어, 일단은 이게 종목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종목이 일단 많아지는데 그 많은 종목도 일단 종목이 많아지면 관리 못합니다. 집중력이 없어지고 내가 무슨 종목 갖고 있는지도 기억 안 나고 얼마에 매수했지 평균 단가가 얼마지 이거 자체가 몰라요. 전체 자체를 몰라요. 근데 어떤 저도 회원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어떠한 유료 사이트에서는 가입하면 종목을 100종목에서 150종목 정도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0.5% 미만으로 쪼개서 주식을 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기다린다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개인 투자자가 펀드와는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뭐가 됐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주식을 매수하게 될 때, 일단은 실적이라도 한번 봐서, 일단은 앞으로의 예측치가 나오지 않은 거는 그냥 무시하십시오.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에서 한 두어 개 빼고는 다 매수 안 할 수 있었어요. 3개 정도, 4개 정도, 3개 정도 빼고는. 3개, 4개, 4개 정도 얘 빼고는 매수를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그 종목 안에 있었던 거 중에 셀트리온이라고 있었죠. 한번 셀트리온 한번 해볼게요. 셀트리온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미래 예측치가 나온 것 중에서 매수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아주 유치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예측치가 나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2017년도라고 하면 2018년도, 그러니까 지금도 좋지만 이런 거죠. 2017년도에 어떠한 종목을 추천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과거에서부터 실적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좋고 미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겠죠. 실적이 계속 우상향. 혹은 이런 것도 있겠죠. 계속 하락하고 있던 실적이 이번 연도를 바닥으로 상승하는 이런 종류도 되겠죠. 근데 진짜 최고의 종목들은 일단은 대부분 미래가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일단 보면 일단 미래가 실적이 좋은 회사를 고르려면 미래 예측치가 나오는 회사를 골라야겠죠. 이 회사 안에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적어도 요 세 개는 항상 올라야겠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뭐 제가 좋아하는 ROE라든가 EPS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야만이 좋아요. 근데 ROE가 오르면 다 오릅니다, 사실. ROE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든 간에 실적을 펴서 예측치가 나온 것을 매수하되 이 예측치 중에서 특히 ROE가 현재 2017년도에 추천을 받았다면 2018년도에도 ROE가 높은 거, 그러니까 현재 ROE가 만약에 5다 그러면은 2018년도에는 적어도 ROE가 한 7, 8 이상 나오는 걸로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셀트리온 한번 보면 ROE가 이렇게 보면 2017년도가 17이죠. 근데 내년에는 20, 내후년에는 22, 17, 20, 22 현재 연도의 ROE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냐? 9.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계속 우상향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등락은 있겠지만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 종목이 실적에 예측치가 없거나 미래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단은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일단 아예 상대를 안 한다. 근데 만약에 내 종목에 그런 종목이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물론 뭐 동진 세미캠처럼 예측치가 현재도 안 나와 있나요?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예, 동진 세미캠처럼 훌륭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측치가 안 나온 종목들도 있어요. 확실하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나중에 한 10년 차 넘어갔을 때, 주식 한 10년 차 넘어갔을 때, 그때는 활용을 해봐도 됩니다. 10년 차가 넘어갔을 때, 는 한번 그 정도 되면은, 예측을 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 예측이라는 것은 사업보고서 상에서 공장의 가동률이라든지, 어떤 시장의 업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원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역시도 조금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측치가 나온 것을 사고 예측치가 나온 것 중에서도 현재보다 미래가 좋은 거 특히 ROE가 좋은 것을 매수하는 게 좋다. 그 ROE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이 ROE가 똑같이 1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또 보는 게 EPS도 보고 다른 것도 보지만 특히 영업이익률도 한번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업이익률이 30%가 나오는 회사가 있고 2% 나오는 회사가 있다. 이러면 당연히 이 회사를 선택해야겠죠. 이 회사를 주가가 바닥을 잘 다졌을 때 그때 이제 타이밍을 적절한 시기 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에서 그 어떤 추스려지지 않은 종목들을 누군가 추천을 한다고 매수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분의 여기 계좌를 보면 전체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거든요. 59%. 한 종목도 플러스가 안 나요.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이 구간. 전체 다 이래요. 이게 주식할 맛 날까요? 그렇죠? 안 납니다. 이러면 주식할 맛이. 한 종목도. 근데 이 안에 좋은 종목도 있는데 또 높이 잡았습니다. 좋은 종목은 또. 너무 좀 속상한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을 보면 이게 저도 이렇게 좀 이런 종목을 보면 좀 속상하고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하는데 막상 본인은 얼마나 열받을까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종목이 생겼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되니까요.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실적을 먼저 본다. 아주 디테일한 건 몰라도 ROE라도 보자라는 거. 두 번째, 만약에 나의 종목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가 문제예요. 이럴 때는 이제 원칙을 대입해야죠. 사실은 보통 이렇게 흔히 잡주들, 저는 이런 종목들을 잡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회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서 나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한 3년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보통 희망 고문을 합니다. 내려가다가 반등, 내려가다가 반등. 근데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어요. 보통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 종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즉시 그냥 매도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요. 보통 이런 종목들이 힘든 이유가 매도하고 나면 어느 순간에 한번 반등을 합니다. 또. 근데 반등을 하지만 쭉 내려와서 결국엔 밑에 단계에서 이렇게 또 형성되거든요. 그리고 이 반등하는 이 순간, 반등했다 이 빠지는 순간이 너무 빨라서 매도도 안 돼요, 잘. 그래서 만약에 나의 종목이 이렇다라고 하면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혹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라고 봐요. 좀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기업을 분석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애널리스트들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미래에 예측치가 없다라는 거는 월급을 받고 매일 이 예측하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애널리스트 애들도 이 회사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의 업황이 어둡거나 이 회사가 이 회사만 업황 속에서 이 회사가 어둡거나 하여튼 산수도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회사의 산수가 안 된다는 소리. 더하기 빼기가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애널리스트들도 발로 뛰고 계속 그쪽 한 분야에서 계속 연구를 하는 그쪽 사람들도 해당 업종의 이 회사는 모르겠다라고 결론을 낸 거잖아요. 그것을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그죠? 단순하게 오를 것이다라고 해서 들어갔다면, 그것 또한 좀 안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주식이 여기에 이렇게 셀트리온처럼 아주 좋은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아주 좋은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상승과 하락 중에 무조건 상승만 합니다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아주 후진 종목을 사서 상승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종목은 저는 설령 매도하고 다음에 뭐 좀 지나서 뭐 조금 뭐 반등을 하는 종목이 나오더라도 저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또 그런 반등에 어떤 희망이 생기고 그 끈을 못 놓으면 계속 이런 계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계좌가 이런 계좌라고 확신을 했다면 일단 매도하십시오. 그냥 손절을 다 하시고 손실을 보더라도 손절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이 이제 반등해서 상승을 갈 때 여기서 좋은 종목들이 나올 텐데 계속 하락하는 종목들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기회를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확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어려운 건 알지만 이런 종목을 좋아질 거야라고 실적이 아닌 어떤 뉴스에 의한 어떤 희망으로 버티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좀 너무 냉정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분석할 가치가 없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ROE로만 주식을 좀 걸러내도 2,000개 중에 100개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개 종목을 예를 들어서 확률로 한번 봐볼게요. 확률로 2,000개 종목 중에서 하나를 사서 이 중에 한 3개를 사서 상승을 시키는 것이 좋을지 혹은 그 종목 안에서 골라서 실적으로 골라서 이만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한 3, 4개 사서 올리는 것이 좋을지는 아마 요것이 더 환율적으로 더 확률이 확실히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종목 안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장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주식을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주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나 실적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고 차트도 뭔지 모르겠고 나 주식 하나도 몰라 라고 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 하지 말아야죠. 그죠? 적어도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 룰도 모르고 카지노 하진 않잖아요. 만약에 카지노 룰도 모르고 하는 건 재미로 뭐 $10 정도 뭐 이렇게 뭐 해볼 수는 있겠죠. 그냥 느낌에 가서 뭐 식사하는 맛으로. 그죠? 외국에 가면 그렇게 식사가 더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로라고 생각하더라도 주식도 모르는데 주식을 모른다면 뭐 10,000원, 100,000원 정도로 한번 그냥 매도는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몇 억씩 주식도 모르면서 주식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하지만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본인이 지금까지는 이 방송을 만약에 들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죄 혹은 잘못은 없다라고 봐요. 이게 주변의 환경이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식이란 인식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면 지금부터는 좀 다르게 가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부터 ROE라든지 이런 것들 실적 추정치들을 꼭 보고 하자, 아니면은 그냥 매도하자 라는 이야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이제는 바꿔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인 분이 지금 다 매도하면 7천인 분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보통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상당히 많이 힘든데 이거를 순식간에 만들자, 원금 회복하자라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아까도 제가 회원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7천에서 시작해서 내년 크리스마스 1년 정도 후에 한 1억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정도로 마음을 좀 너무 세게 잡지 마시고 목표를, 그 다음 크리스마스 정도까지는 한 원래 원금 정도는 못 가더라도 한 1억 5천 정도까지는 한번 해보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길게 호흡을 길게 보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은 보통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난 경험이 없어요. 수익을. 그럼 여태까지 단타를 해서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으로 주식을 마구잡이로 해서 수익이 안 났다면 이제부터는 꼭 반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단타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를 해보고 실적이 좋은 것들로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좋아지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주식이 안 되는 것은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좀 더 자세한 어떤 원칙과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나중에 한번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무언가 어떤 종목을 고르고 어떻게 보조지표를 보고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회사를 고를 때는 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실적. 그리고 실적이 좋은 회사를 들어가는 그 순간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지수도 상승하고 있고 내가 가진 회사의 실적도 좋고 그 회사의 차트도 바닥을 잘 다지는 이런 모습이라면 여기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보는 거죠. 한 3-4번, 4-5번에 걸쳐서 매수를 해보면 수익이 난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한 10개 중에 한 10개 정도 종목을 쭉 사서 그쵸? 사서 통계적으로 한 5개에서 한 6개 정도만도 아닙니다. 한 절반 정도만 맞춰도 손실과 보상의 그 비율을 3대1 정도로 맞추면 수익이 나는 어떤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실적과 어떤 시장의 지수의 방향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힘드셔도 일단 끊어야 됩니다. 끊고 또 하나 얘기 있습니다. 이렇게 왕창 물렸던 주식을 어느 순간 일괄 매도라든지 어떻게 1-2주 만에라도 매도를 했어요. 겨우 매도를 했어요. 매도하고 나서는 저는 보통 회원분들한테 보통 한 1에서 한 2주 정도 계좌에 주식 하나도 없이 1-2주 정도 쉬라고 말씀드립니다. 쉬라고. 혹은 한 달 정도까지도. 이렇게 한 달 정도 쉬는 동안에 저희가 추천한 어떤 좋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원격으로 좀 과외를 하면서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객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요. 주식이 하나도 없이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주식을 객관적으로 혹은 기본이라도 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주식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조금 느낌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천천히 한 종목씩 다시 계좌를 채워 나가다 보면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 경험들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었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을 보유하고 희망 고문에 계속 못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종목을 하나하나 얘기할 거리가 없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한 종목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관리자 통해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이면 그죠? 이 정도면은 오늘 이야기 됐는데, 사실 금리 이야기를 조금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금리가 이게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금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좀 내리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니까 마치 안 좋은 것처럼 부정적인 어떤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금리 오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렇죠? 금리가 오르는 것이 나쁜 거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어떤 좀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금리를 조금 이제 그냥 아주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요걸 한번 보면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빨간색은 미국의 기준금리, 파란색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이제는 이제 크로스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 돈 다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금리가 이건 제가 이따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부터 하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요. 여기네요. 이게 벌써 47분이라서 좀 빨리 좀 대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금리라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통 처음에 금리부터 시작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금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마 다들 알고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시장의 어떤 근본주의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시장이 형성되면 어떤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 시장을 통해서 지나가면 그때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이 시장을 통과하면 가격을 갖는다. 즉 자본의 가격은 금리다 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배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논리들이 뭐 100% 맞고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제로금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죠? 미국에서 한 9년 정도로 제로금리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로금리. 금리가 제로라는 소리는 이게 상상이 될까요? 제로가 금리다. 그러면은 돈을 벌기 쉽겠죠. 한국은행에 가서 한 100억, 1000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그렇죠? 반도체 공장을 짓든지, 뭐 식당을 뭐 여러 개를 짓든지, 건물을 짓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이자가 없으니까 그냥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사실 일반적인 것은 그런 논리가 사실 아닌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과거처럼 자본이란 것이 시장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좀 달라진 느낌이 아니라 달리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 어떤 일반 시중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겠죠. 돈을 빌릴 때 이 돈 안에는 금리 몇 프로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 금리다 라고 하면 이 안에는
정책금리라는 것과 가상금리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상금리라는 것은 은행에서 이제 매기는 금리인 거고, 정책금리는 이 돈을 처음에 이제 빌려온 한국은행에서 이쪽으로 보낼 때 정책금리의 영향을 받는 거죠,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좀 깊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말씀드리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것은 시장을 통해서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정부에 의해서 이제는 가격이 이루어진다. 그 가격이라는 것은, 그 자본이라는 것은 그 금리, 그죠? 그 금리의 시작이 정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금리가 지금 한국이 1.5, 그렇죠? 미국은 1.25. 이제 오늘 밤이면 아마 같아질 것이다 라는 것인데 좀 의미가 있죠. 근데 이 금리를 0.25씩 올리는 거에 대한 어떤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그 정부가 금리를 0.25씩 움직이면서 시장을 조절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뭐냐면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게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비트코인이 진짜로 화폐의 어떤 를 대신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화폐 개념이 이제는 아닌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투기의 개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투기의 개념. 이런 새로운 어떤 투기 상품들이 나오면 처음에 만든 사람이 제일 돈 법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현재 100만 코인인가가 있다고 하죠. 시가로 따지면 한 18조, 그러니까 오늘 종가로 하면 뭐 20조 정도의 가치거든요. 이런, 그래서 일단은 갑자기 제가 딴 쪽으로 빠졌는데요. 0.25%씩 금리를 상승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시장의 움직임, 이것으로 한번 살짝 이거에 그냥 느낌만 살짝 일단 보면 어떠냐면, 현재 보면 한국의 가계 부채, 그다음에 정부 부채, 기업의 부채를 다 합치면 지금 4천조 정도가 될 거야, 아마. 4천조. 대략적으로. 그죠? 4천조 정도예요. 4천조의 1%는 얼마인가요? 40조죠. 그러면 0.25% 하면 4조입니다. 4조. 꽤 큰, 10조죠. 10조. 그러네요. 그렇죠. 10조 정도. 그러니까 0.25%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10조가 움직인다라는 건데요. 이 10조의 개념이 사실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쪼개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조. 그러니까 흔히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비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전체 대학생이 150만 명이다라고 하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대학 등록금이 나가잖아요. 그럼 이것이 15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5조 정도. 그러니까 모든 대학생들의 1년 등록금이 15조예요. 그러니까 이 10조라는 것에 이 느낌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학교 등록금을 예를 들어서 0.25가 아니라 0.35 정도를 금리를 움직이면 모든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사실 느낌이 안 오면 이렇게도 한번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조. 그러니까 사실 이 0.25라는 가치가 상당히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이 10조를 예를 들어서 10조라는 돈은 10만 가구
10만 가구에게 1억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10만 가구,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40만 가구잖아요. 그죠? 40만 가구한테 1억씩 줄 수 있는 큰 돈.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한국에서 재벌들 돈이 많은 순서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예전 느낌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재산이 뭐 4, 5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알려진 것인 거고 알려지지 않은 걸로만 하면 저는 더 크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현대차 그룹의 뭐 정몽구라든지 삼성전자 이재용, 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그죠? 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이런 순서대로 쭉 보면 한국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포브스에서 예전에 나왔던 그 출처대로 보면 한 1등부터 한 30명 정도의 재산을 합치면 한 40조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40조 정도. 아까 보면은 10조면은 40만 가구한테 1억씩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벌들의 상위 몇 명이면 이 몇 명이면 400만 가구 한 40조면 그쵸? 4배 정도면 4, 4, 16 그쵸? 40조 정도면은 40조가 훨씬 넘어가군요. 한 100조 정도로 보면은 100조 1위에서 한 30위, 한 50위 정도까지의 그 재산을 합쳐보면 한 100조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면 400만 가구한테 1억씩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등에서 한 30등 정도의 어떤 재벌들의 재산이 대한민국의 10% 정도인 거죠. 10% 전체 국민한테 1억씩 줄 수 있는 그 돈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나왔던 거, 뭐 재산이 나보다 10배 많으면 뭐를 하고, 그죠? 100배 많으면 뭐 무서워할 것이고, 뭐 1000배 많으면 뭐 종이 된다라든지 10,000배 많으면 뭐 종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재벌 한 명이 보통 10만 배씩 이런 식 이상으로 10만 배 훨씬 이상으로 갖고 있는 구조가 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0.25의 금리가 상당히 큰 돈이다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싶었던 거였고 그러면은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거는 금리가 과거에 이렇게 확 떨어졌을 때 IMF 때 그렇죠? 그리고 또 한번 금리가 IMF가 아니고 서프라임 때 금리가 또 이렇게 내려졌을 때 요 당시 때가 있고 이제 상승하는 구간이 있겠죠. 요렇게 이때는 어떤 느낌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확 낮춰졌을 때 엄청난 사실 이거는 선후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금리를 신속하게 내렸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금리를 내려서 경제가 나빠진 게 아니고 경제가 엄청난 후폭풍이 나왔기 때문에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신속하게 내린 것인데 이것이 옳은 결정이었냐라는 것이고 요때 이 한동안 내리고 나서 멈춰 있을 때 이렇게 지금처럼 멈춰 있는 이 구간에서가 좋은 것이었느냐라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요때부터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 것이고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올리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를 신속하게 내려줬다라는 거 이것은 많은 돈이 은행에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주식으로 흘러갔겠다라는 것이고 그쵸? 주식으로 흘러갔다라는 그러니까 주식에서 수익은 날 수 있었겠죠. 근데 주식으로 갔다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다 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거품들이 꺼지고 난 이후에는 정부에는 빚이 늘었을 거고, 그렇죠? 가계에는 소득이 줄었을 것이고, 일자리도 줄었을 것이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당시 때의 어떠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업만 커지는 모습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때 이렇게 급격하게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업은 아마 꽤 많은 희생을 감수했어야 됐을 것이고, 대신에 정부와 가계는 이렇게 지금과 같은 가계부채가 1500조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향후에 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볼 것은 아니다. 어, 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런 오해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보면은 금리가 내리면 자산, 특히 어떤 부동산과 주식이 오른다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금리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을 사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1시간이 넘었네요. 요것은 내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금리가 내렸을 때 자산과 부동산이 상승한다라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오해인데, 내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자율의 개념과 수익률, 그러니까 이자율의 개념과 수익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의 개념이 어떤 좀 섞인 것이 아닌가라는 거. 그러니까 그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이 어떤 그 이자율과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인데, 그 위험 프리미엄을 못 본 것이 아닌가라는 건데, 요 금리의 대표적인 오해에 대한 것은 내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어차피 마지막 내용은 다 주무셔서 못 볼 거니까 내일 다시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시장은 일단은 하락 과정 중인데 반등을 모색하는 것인지 하락을 준비하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할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거. 오늘의 코스닥의 상승 역시도 금융투자의 어떤 매수로 인한 것인데, 이 금융투자의 매수 물량이 사실은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볼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종목의 최고는 ROE, 즉 실적을 보는 것이고, 그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으면 미련두지 말자. 왜냐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지금과 같은 마이너스 계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쁜 회사라는 의미보다 주식의 거래 대상이 아닌 것들을 좀 골라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금리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인데, 금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인식만 가질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팩트를 보자라는 것이고, 금리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에 대한 것은 내일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만기일과 어떤 FOMC,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한중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마무리되면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예측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